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죠. 경제 베스트 라인업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인디 고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뉴스도 어두운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네.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줄었네요. 네, 지난해니까 사실 코로나 여파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죠. 예. 이게 32,0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만 달러 넘었네요. 네, 3년 연속 3만 달러를 돌파하긴 했는데요. 예. 이 1년 전인 2018년에는과 비교하면은 4.1%가 줄었습니다. 4%면은 꽤 많이 감소한 네, 1인당 국민 총소득 감소한 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9% 줄었거든요. 그거 이후 4년 만이고요. 제가 앞서 4.1%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감소 폭으로만 놓고 보자면 금융위기 때 2009년에 10.4% 줄었거든요. 그 이후 최대입니다. 예. 이 1인당 국민 총소득 왜 줄었냐 보면은 환율 때문에 그래요. 아, 환율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달러 환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 원화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국민 총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2019년 지난해 평균 환율이 1,165.7원이었어요. 예. 2018년에는 1,1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5.9% 올랐으니까 원화로 환산 치면은 그닥 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달러로 환산하니까 줄어든 게 됐습니다. 5.9% 상승하고 4.1% 감소해요. 네, 이렇게 맞아요. 되네요. 네.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총소득 하니까 1인당이고 3만 달러라고 대충 치면 우리 4인 가족이니까 우리 4인 가족의 소득은 12만 달러가 돼야 되겠지. 1억이 넘어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 국민 총소득에는 정부와 기업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 부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아마 왜 내 소득과는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내 총생산 아까는 GNI였고 네네. GDP죠. GDP도 떨어졌네요. 네, 이게 IMF 이후 최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이 1.1%로 IMF 이후 최저고요. GDP는 뭐고 명목 GDP는 뭡니까? GDP는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걸 다 합친 거예요. 예. 한 국가 안에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명목자가 붙으면요. 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왜 혹시 1월 달에 정부가 2019년 2% 수치, 이자 맞추려고 엄청 재정을 쏟아부었다, 예. 4분기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그래서 2%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건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네, 그래서 2% 달성을 했었고 그게 그 2% 달성에 정부가 1.5%포인트, 민간이 0.5%포인트 기여했어요. 원래 이 성장에는 그 민간 소비나 투자가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이끈 성장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게 바로 예. 이 지점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실질 GDP는 2% 달성을 했는데 명목 GDP 성장률이 1.1%로 IMF 이후 최저다라고 했는데 아까 명목 GDP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라고 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경기에 더 가까운 지표는 명목 GDP 성장률입니다. 이게 IMF 위기 이후 최대로 안 좋다는 거니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근데 문제는 올해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 모든 경제가 지금 거의 올스톱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지겠네요. 네, 올해 1분기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1.2% 성장했거든요. 예. 재정을 쏟아부어서 2%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분기는 상대적으로 더 성장률이 좋게 나와도 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추경을 할 텐데 네. 추경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을 것처럼 보이네요.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쏟아부으면 당초에는 정부가 2.4% 전망했거든요. 예. 한 0.2%포인트 깎아서 그래도 2%대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한국은행도 역시나 2.1%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무디스나 S&P, 스탠다드앤푸어스 같은 곳들은 우리나라 전망치를 1.9, 1.6으로 각각 2%가 웃도는 성장률에서 2%에 못 미친다 하고 낮췄습니다. 심지어는 노무라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사태가 6월까지 잦아들지 않으면 0%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예. 그 1년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네, 맞습니다. 예. 노무라는 근데 항상 안 좋게 얘기하네요. 노무라는 대체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이란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던 국가는 다 비슷하게 이런 일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OECD가 어제요. 우리나라 성장률 2%로 낮췄거든요. 0.3%포인트 낮추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5.7에서 4.9로 낮췄어요. 5% 성장도 못한다는 얘기죠. 예, 예.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인데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을 봤더니 충격적이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자료겠네요. 아마 뭐 중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동차 판매량이 심리 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다 안 좋고 지금 다들 밖으로도 나가지 않는 추세니까 아마 자동차를 살 일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국내 완성차 5개 업체가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8만 1,700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이 국내 판매량이 월간 기준으로 9만 대 밑돈 건요. 2009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판매량은 22%가 줄었고요. 1위 업체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량이 무려 26%나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종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6월까지 5%에서 1.5% 낮춰준다고 했거든요. 예. 143만 원 정도 한도예요. 그래서 한번 좀 많이들 사라라고 예. 소비를 약간 좀 해라라고 부추기는 건데 사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예. 6월까지.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그 전에 사태가 끝이 난다면은 뭐. 진정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차피 차를 좀 바꿀 수요가 있는 분들은 기왕이면 6월 전에 사시면 세제 혜택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네.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올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증시의 40%가 날아간다? 네. 원래 이분이 그 고장날싱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예. 항상 거의 비관론을 외쳐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나빠졌을 때 한 번은 한 맞잖아요. 번을 맞춘다. 네네. 예. 뭐 인디안 기후제 같은 거. 예. 네, 그런 비판도 듣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말씀은 뭐 다들 귀담아 들으니까요. 시장에서 예. 이분이 그 마켓워치라는 인터넷 미국 매체에 나와가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올해 30에서 40%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장 증시에서 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 빼면 손해가 크잖아요. 아직 이분의 말은 네. 최악의 위기는 아직 안 왔다. 세계 증권시장 매도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지난달 26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아무리 좋아도 4%, 예. 최악의 경우엔 2.5%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중국이 2.5% 성장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예. 일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지금 현재 또 그 각국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닥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게 생산 설비가 무너지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공급 측면의 충격을 일으키는데 통화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올해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을 맞을 것이다라면서 굉장한 비관론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도 대체적으로 빠지는 상황인데 오늘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 네. 개미들과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기관이 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국인보다는. 네. 이게 오늘 아마 그 아침에 뉴욕 시장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려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예. 이 포인트로만 보자면 1293포인트 올라가서요. 폭으로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 예. S&P 나스닥도 각각 4% 넘게 올랐는데요. 예. 이게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 G7 재무장관들이
내일 오전에 긴급 화상회의를 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국제적인 공조로 해서 지금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라는 기대에 지금 현재 증시가 폭등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 빠진 것도 많이 하는 측면도 있었을 네, 테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기도 미국이 5%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늘 아침에 문을 짠 여니까 시장이 2.5% 급등 출발했어요. 끝날 때는 그게 아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이거든요. 예. 개장 직후엔 2.5% 급등해가지고요. 20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승 탄력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결국 2014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예. 일본 증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중국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올랐는데 결국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약세장 예. 패턴입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 같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올라가면 조금 오르고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는데 그래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 좀 금지시켜달라. 네, 이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네. 우리 정부도 그 코로나19 한참 이럴 때 공매도 금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다시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공매도 관련돼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이게 공매도가 어쨌든 간에 이게 가격 결정 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분명히 공매도 때문에 낙폭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주식이 떨어지면 돈 버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일단 1,000원에 팔고 나서 900원이 되면 900원에 되사서 갚으면 100원만큼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게 있고요. 일단 팔고 나중에 갚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일단 파는 거 이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예. 이건 시장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 차입 공매도만 가능한데 그래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돼요. 예.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정이 그렇죠. 복잡합니다. 예. 마땅히 뭐 빌려주는 것도 딱히 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때리고 개인은 그걸 다 물량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 없애달라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원도요. 이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조금 인식을 하고서 그 공매도 지정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 보고서라는 걸 해서요.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홍콩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가 모든 종목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한 종목을 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금감원이 우리나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건 금융위원회거든요. 예.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하는 곳이고요. 라고 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은 이게 홍콩만 이런 제도가 있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증시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증시를 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혹시나 빠져나가지 않을까 규제 그럴 때문에. 가능성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실제 제도가 도입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경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네. 규모가 아마 상당할 걸로 보이죠? 네, 이게 그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당정협의 열린 다음에요. 브리핑을 했었는데 규모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메르스 추경 때의 예산을 훨씬 넘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11조 원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참고로 2015년에 마련된 메르스 추경은 6조 2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주로 어디다 쓰냐? 그러면은 이제 그 음압 구급차, 검사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하고요.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추경에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전자금도 반영을 하고요. 뭐 신용 기술 특례 보증, 그다음에 뭐 온누리 상품권 5천 원 추가 발행 이러한 내용이 다 추경안에 반영이 됩니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도 추경 관련해서 발언을 했네요. 네, 역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요. 한 11조 원 근처 또는 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오늘 오전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의 성장률은 아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국회가 이제 통과시켜주는 네네.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도 깎을까요? 야당에서? 깎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요. 다만 그 세부 항목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경이 필요한 것은 여야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
그 이재용 소카 대표가 네.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는데 네. 재난 기본소득이 뭡니까? 이게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다 2월 29일 날 재난 국민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용 소카 대표는 재난 국민소득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일을 하고 있냐, 나이가 얼마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 복지 제도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잖아요. 예.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이걸 도대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걸러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지고. 네, 복지 그 행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걸러내다 보면은 이걸 자기가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또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럼 다 같이 주자라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건데요. 이재용 소카 대표가 주장한 거는 이게 기본소득은 그 평소에도 그냥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재난 상황이니까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이 추경에 필요한 추경을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난 국민소득해서 50만 원을 그냥 국민한테 다 주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5천만 명한테 다 줄 수는 없을 테고. 네, 이게서 이제 그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는 다 주는 건데요. 예. 이게 재난 기간에만 해당해서 2천만 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일부 소수 지금 신생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임금 노동자 650만 명,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750만 명 등 1,400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주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건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그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은행 대출 창구에 가면 신용 등급이 7등급이 안 돼가지고 대출 못 받는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예. 이런 정도로 그 구멍에 그 복지제도의 구멍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약간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50만 원씩 2천만 명에게 주면 10조 써야 되네요. 추경 돈이죠. 추경 정도의 돈. 네. MB 정부 때 4대 강에 부은 돈도 엄청난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소카 대표가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올렸습니다. 화제가 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앞서서 다른 앞서 말씀 신생 정당들 있거든요. 기본소득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조 마치고요. 4부에서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돌아옵니다.